네. 이론적 기틀에 대한 거,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 기틀, 이론 시간 아니니까 개념적 기틀. 보통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제 그 연구자에 따라서 자기의 개념에 따라서 이론적 기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념적 기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현상하고 관련된 개념이나 명제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보통 많이 나오는 거 삶의 질 그러면 추상성이 어때요? 되게 높아요. 삶의 질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삶의 질이라 하지 않고 조금 더 이 개념을 더 다운시키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축소하고 또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고 해도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추상성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진짜 연구를 할 때는 이거를 더 다운시켜가지고 한국의 암 환자 중에서의 삶의 질 측정 도구로 만들어 놓은 그만큼 그것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추상성이 이렇게 높은 거를 이 밑에 조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다운시켜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 기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은 모델이나 이론적인 것 또는 개념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밑에 실제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측정 가능한 애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학문 영역에서 가보면 우리는 보통 그냥 이거를 이론 문헌고찰을 보통 우리는 문헌고찰 이렇게 제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연구한 부분은 연구방법론을 쓰는데 뭐 다른 여타의 학문에서는 이렇게 이론적 연구, 실증적 연구 이렇게 구분해서 말 쓰기도 같은 그냥 틀만 그렇게 이름 쓸 뿐이지 하는 행위는 다 똑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연구 문제를 연구 문제는 그 연구 문제 하나 안에 한 개 이상의 변수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시대로 서술된 간단한 의문형의 서술문을 우리가 연구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문제에서는 변수들의 서술 또는 변수들의 관계, 선택된 변수들에 대한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결정을 하는 것이 연구 질문의 이제 포커스예요. 요즘에는 뭐 연구 질문처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요새 이것도 트렌드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연구 목적 대신에 연구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뭐 문제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냥 연구 목적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연구 문제에서 이렇게 보통 쓰는 양식을 보면 뭐 변수 x는 모집단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느냐 뭐 서술적인 형태로 또는 관계를 물어보는 말로 또는 차이를 물어보는 말로 보통 연구 그 질문은 양식이 쓰게 돼 있어요. 요즘에 쓰는 양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연구 문제라고 하는 걸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서는 알아야 될 게 아까 한번 우리가 했던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정말 내가 하는 연구가 정말 시그니피컨스하냐 중요하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가능하냐 수행이 가능하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냥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문제가 간호학적으로 의의가 있느냐 아마 우리 간호 영역이 이제 종류가 세분화되어서 많은 영역이 있는데 특히나 학위 논문에서는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는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기초 하시는 분들이 간호 이제 간호하는 사람하고 심사를 받게 되면 이런 지적을 많이 당하세요. 가끔 보면 우리 요런 연구 많잖아요. 아로마 이제 향기와 관련되어서 과연 이것이 통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아니면 무슨 마사지를 해줬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통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의의가 없다는 연구가 아니에요. 근데 학위 논문을 할 때 정도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학위 논문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어느 영역에 분과가 돼 있든 간에 우리가 간호학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간호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의의가 있느냐. 간호사인 내가 여러분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선정하면 좋냐면 가끔 우리 뭐 관리도 그럴 수 있고 지역사회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영역에서는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연구 하나 또 있었어요. 뭐 어떤 사회적인 행태가 이 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느냐, 뭐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두 개의 변수를 본다고 했었을 때, 사회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그 경제력, 그 다음에 부모의 학력, 뭐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 학생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냐. 당연히 관련 볼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학생의 건강행위를 내가 증진시켜 주려면 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 독립변이는 얘를 건드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갖고 얘기할 때 종속변인이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종속변인을 뭔가를 고쳐주려면 누구를 건드려야 되냐면 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건드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립변인이 지금 사회적인 행태라고 하는 게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이라고 치면 이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은 간호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 완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간호사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 아니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마사지 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기기의 효과, 어떤 향기의 효과, 그거는 간호사인 내가 무언가 컨트롤을 해서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위 논문만큼은. 간호사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의 시그니피컨스에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대상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먼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그러면 과연 이 종속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독립을 내가 간호사인 나의 백그라운드로서 과연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학위 논문에서는 여러분이 나 이제 학위 논문이 아니고 임상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온갖 걸 다 해볼 수가 있는데 좀 간호학적인 의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마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호학적으로, 그래서 간호사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교육. 우리의 영향력이 빵빵빵 들어가는 거죠.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를 진출할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가능하냐, 연구가 수행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아마 실험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가설을 쓸 거고, 요즘에는 꼭 실험 연구 아니어도 교사 연구에서도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서 가설을 쓰고 그거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가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이파스시스,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라고. 근데 그냥 예측이 아니라 누구를 갖고 예측하는,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힘은 누구 때문이에요?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기대한 거, 내가 기대는 어떻게 기대냐면 문헌고찰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문헌고찰을 안 했다면 몰라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것을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럴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을 것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많은 연구를 했더니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들이 이직이 좀 적었더라, 이런 논문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스스로 예측을 하면서 답도 이미 갖고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간호사가 뭐 낮은 간호사보다 이직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답을 갖고 있고 진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내 가설을 지지했거나 내 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나왔으면 내 가설을 지지한 거고, 내가 나는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다르게 나왔으면 이게 내 가설을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설하고 연구 문제하고 차이는 예를 보는 게 더 쉬워요. 문제진술, 이 문제진술하고 가설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진술은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손 마사지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렇게, 즉, 연구와 현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와 현상은 뭐냐면, 손 마사지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킬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게 연구 문제예요. 연구 진술이에요. 문제 진술이에요. 그런데 가설은 그게 어떻게 관련된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가설은 문제 진술하고 차이가. 즉, 가설로 쓰면 이 연구 문제 진술을 가설로 쓰면 손 마사지를 받은 분은 받지 않은 군보다 불안 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내가 미리 예측한 거예요. 어떻게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요즘의 이제 추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구 목적을 쓰든지 또는 가설을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설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 안에는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자료 해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가설이고,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론적 기틀로부터 나와요. 가끔 여러분이 가설은 어떻게 보는 게 제일 쉽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고 가설을 만들어요. 이거를 갖고 가설을 만든다. 어떻게 만드냐면, 박사 논문들 같은 경우에 저번 박사팀에서도 구조 모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거에 따라서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림을 보면 가설이 몇 개 나올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로 가설 하나를 가정적으로 그냥 만들어 본다면, 셀프 리더십이 높은 군은 셀프 리더십이 낮은 군보다 이직이 낮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또 여기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이직이 낮을 것이다 라고 가설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즉, 이론적 기틀에서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따라서 가설을 쓸 때는 선에 따라서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선에 따라서 가설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앞에 뭐 아무거나 이 관련된 뭐 하나 불러주면 뭐 없을까요? 이 앞으로 나올 만한 애로 셀프 리더십이고 효능감이고, 그 앞에 나올 만한 애로 뭐가 하나 있을까? 그냥 학력이라고 할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하면 쳐보세요. 이거 가설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개수를 세면. 그냥 소신 있게 몇 개? 5개. 이렇게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을 것이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또 셀프 리더십이 이게 화살표만큼 가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설을 딱 봤을 때 가설이 잘 써져 있느냐? 그러면 그림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보통 가설을 할 때는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그림을 보고 그림에 있는 가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기틀로부터도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문헌고찰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설을 많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경우 이유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설에서는 어디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가설이 좋은 가설이라면 당연히
검증 가능한 그런 가설이어야 되고, 즉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 속에는 반드시 그 가설 안에 독립과 종속 변수가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봤는데 하나만 들어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거가 이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기조절 교육 프로그램 수행은 고혈압 환자의 자기간호 행위를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차이를 느껴요. 자기조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은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즉 이거는 군보다 자기간호 행위 정도가 높을 것이다로 바꾸면 독립변이는 뭐예요? 독립변이는 프로그램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게 독립변이에요. 참여한 군하고 참여하지 않은 군이 두 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군이 연구자의 의도는 자기 자기 조절 군이 자기간호 행위 정도가 높을 것이야. 여기 위에서 보면 얘는 뭐가 빠지냐? 그냥 이 자기조절 교육 프로그램 수행이라고 하는 요 말은 독립변인이 아니에요. 즉 받은 군, 받지 않은 군의 여부가, 그래서 받은 군하고 받지 않은 군 중에서 누군가가 이 자기간호 행위가 더 높을 거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설을 설정할 때 위에 거를 잘못 보면 마치 잘못 쓰면, 이해를 잘 못하고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구분될까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계속 이제 가설 나올 거니까, 즉 가설을 쓸 때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조절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예요. 내가 꼭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을 써놓고 그 안에서 독립변이나 예를 낸다는 뜻이 아니고, 독립변인을 찾고 종속변수를 찾고 이게 복합가설이냐 단순가설이냐 뭐 지시가설이냐 뭐냐 이런 방향 이런 거 묻거든요. 왜 여기에서 어떤 것이 독립변이고 어떤 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되는 애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애고 영향을 받는 애가 종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부예요. 그냥 만약 여러분이 답을 갖다가 여기처럼 자기조절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쓰면 틀려요.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정답이에요. 이 받은 군, 안 받은 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설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관찰이나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애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성이 돼야 돼요. 가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다 누구 마음대로? 문헌고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헌고찰을 공부해서 문헌고찰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은 연구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정당한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한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백업이 문헌고찰이에요. 그런데 이상적인 가설은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되거나 또는 이론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가설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어야만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행 연구 결과들이 만약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가설도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과감하게 쓴 게 아니라 화살표가 없었어요.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은 모든 논문을 봤더니 그 논문의 방향성이 얘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화살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논문을 읽었더니 이렇게 막 우리 도라고 이런 논문만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었어요. 화살표만 빠졌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화살표가 줄이 있다는 것은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는 얘가 얘한테 미쳤다, 어떤 연구는 얘가 얘한테 미쳤다고, 어떤 연구는 올라갔다고, 어떤 연구는 내려갔다고, 도대체가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있을 것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써요. 그렇지만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연구해보면 가치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느냐 줄만 있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숫자 하나 줄 하나 하다못해, 여러분 저번 팀에 구조모형 했었죠?
그림에도 구조 모형에서 어떤 애는 타원형이고 어떤 애는 네모칸이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쪽을 네모칸으로 그리고 얘를 막 타원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예쁘게.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타원형으로 원으로 그린 애는 실제 관측한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실제 관측한 애들을 박스에다 넣어주는 거고, 이런 애들을 갖고 연구자가 또는 누군가가 잠정적으로 예쁘게 그것들을 묶은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준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문에서 쓰여지는 박스 모양, 네모냐, 동그라미냐, 줄이냐, 화살표냐, 양방향 화살표냐, 뭐 휘었느냐, 직선이냐 다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줄을 긋고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도 그냥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 가능해야 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가설의 종류, 단순 가설이냐 복합 가설이냐. 단순은 한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 간에 서술되면 단순이에요. 가장 좋은 단순 가설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권하기로는 복합 가설을 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 가설 가장 좋고, 단순은 이런 거예요. 이번 시 전담 간호사가 정해진 환자는 전담 간호사가 정해지지 않은 환자보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뭔지 쓰세요. 내가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독립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여부라고 했잖아요. 즉 전담 간호사의 배당 여부예요. 즉 전담 간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종속변수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설 구분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딱 전담 간호사 배당 여부라고 하는 독립변수 한 개,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하나예요. 그런데 복합가설은 뭐냐면 독립이든 종속이든 간에 어디든지 간에 또는 두 개가 다 두 개 이상이면 복합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두 개 이상은 복합인데, 즉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위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즉 독립변수가 지각된 민감성하고 지각된 심각성 요 두 개고, 종속변수는 자가간호 행위 정도예요. 즉 그럼 여기서 약간 혼선이 올 거예요. 아까 어떤 거는 여부고 어떤 거는 그냥 하나, 여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즉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여부는 중재연구, 실험연구이고 밑에는 서술 조사연구예요. 구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여기서는 실험연구냐 중재연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설의 단순이냐 복합이냐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합이에요. 두 개. 하나만 본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라고 하는 애하고 지각된 심각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종속변수인 자가간호 행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하기로는 가설은 단순 가설이 가장 좋아요. 하나가 하나한테 영향을 미치. 그래서 우리 저거 볼 때도 하나가 하나한테, 하나가 하나한테, 하나가 하나한테, 하나가 하나한테, 하나가 하나한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가설을 보면 복합 가설을 별로 쓰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단순이냐 복합이냐는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단순인지. 그 다음에 지시 가설이냐 비지시 가설이냐. 아까 그거예요. 화살표를 쓸 수 있느냐 그냥 줄만 그을 수 있느냐. 즉 지시적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문헌고찰에서 많은 연구가 그렇게 방향성을 보여준 거. 그 다음에 비지시는 관계 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연구 문헌고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있는데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관계가 뭐 어쩔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지시적 가설을 예를 들면 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라고 방향을 줬어요. 이거는 선행 연구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비지시적인 것은 어떻게 쓰냐. 만약에 근데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다. 이런 연구가 막 섞여져 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간호사의 연령과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 문헌을 보고 가설을 쓸 때 우리 조사연구소에서도 가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실험한 분, 실험하지 않은 분 참여 여부는 보통의 실험연구에서 쓰는 양식이고 이런 건 조사연구에서 쓰는 가설의 양식인데 조사연구든 실험연구든 간에 지시냐 비지시냐 했을 때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지시는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구분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쨌든 비지시적 가설은 가설과 관련된 이론이나 선행 연구가 없을 때 또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일괄성이 없거나 연구자의 경험상 기대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줄만 그거나 뭔가 관계는 있는데 방향은 내가 모르겠다. 그 다음 연구 가설이냐 통계적 가설이냐 이것도 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연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기대하는 가설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까 거에서 뭐하고 뭐는 뭐 높으면 뭐가 높을 것이다 또는 낮을 것이다 뭐 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뭐냐면 연구 가설이에요. 연구자가 내가 연구해서 알아내기를 원하는 가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얘기 한번 했었냐면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가설이라고 하는데 얘는 거꾸로예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즉 이건 뭐냐면 통계에서의 약속이에요. 어떤 하나의 막 굉장히 많은 그 표본 중 전수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잖아요. 그렇게 표본을 뽑아서 검사를 할 때 없을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증명해내는 것은 얘 하나를 빼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애를 빼서 차이가 됐다. 엄청 많은 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차이가 없다라고 증명을 해버리면 차이가 없다는 한 번만 이게 증명을 해도 차이가 없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차이가 근데 내 원래 의도는 뭐예요? 차이가 있는데 통계를 돌릴 때는 거꾸로 돌린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내가 세운 연구 가설은 차이가 있다예요. 근데 통계를 돌릴 때는 걔를 뒤집어서 차이가 없다로 돌려요. 그래 놓고 없다라고 해놓고 얘를 딱 기각을 시켜요. 그러면 원래 내가 있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가 기각이 안 되고 지지가 돼버리면 내가 세운 연구 가설이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구 가설이냐 통계적 가설이냐. 즉 연구 가설 이 연구 가설은 가설 검증을 위주로 구조된 거. 가설에서 내가 그렇게 쓰잖아. 있을 것이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보세요. 라마즈 클래스에 참여한 산모는 참여하지 않은 산모보다 진통제를 덜 요구할 것이다. 독립변수가 뭐예요? 산모의 라마즈 클래스 참여 여부. 앞에 말이야 라마즈 클래스 참여 여부. 산모의 라마즈 클래스 참여 여부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진통제 참여 여부에 따라서 진통제 요구 정도가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 가설은 한 독립변수가 하나, 종속변수 하나니까 뭐예요? 단순 가설이고 그 다음에 덜 요구할 거라고 방향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시적 가설이고 이거는 뭐예요? 뭔가 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니까 연구 가설인 거예요. 구분이 되겠어요? 또 다음 거 가볼게요.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른 병동 간호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나 독립이 앞에 오고 언제나 종속이 뒤에 왔으면 좋겠는데 잘 읽어봐야지. 어떤 사람이 실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무슨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이게 꼬지만 내가 만약에 누구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꼬아놓으면 보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독립이 앞에 와가지고 종속이 들어가주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제 나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한테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독립이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냐 병동 간호사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무병동 여부가 되겠죠. 근무병동이 어디냐에 따라서 간호사의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고 즉 여기는
독립하나 종속 하나니까 단순이고 더 높을 것이다니까 지시적인 거고 높을 거라고 하는 방향성이 뭔가 있는 거죠. 관련이 있거나 뭐가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 아니요 뭐 차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니까 연구가설이고 그 다음 아동기에 부모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우울과 약물 남용의 위험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벌써 독립변수는 아동기 부모의 이혼 경험 유가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독립변수는 우울하고 약물 남용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종속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벌써 어디 한 가지나 두 개 이상이면 복합가설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복합가설이고 그 다음에 더 클 것이다니까 지시적 가설이고 그리고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적뿐만 아니라 얘는 연구 가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받은 지지와 모성 역할 긴장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연구 가설 같으면 관련이 방향성은 없어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쓰는 거죠. 방향성은 없어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독립변수는 어머니가 받은 지지 정도 그거가 모성의 역할 긴장하고의 종속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얘는 단순이고 없을 것이다라고 쓰는 것은 통계적 가설이에요. 잘 구분하세요. 요거 여기 이 부분. 그래서 가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보면 이론적인 문제는 공식적으로 호소된 가설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설은 연구 문제와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가설들이 이론적 틀이나 문헌고찰로부터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3번 네, 가설이 있으면 이 가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했죠. 일반 경영대나 다른 쪽에서의 양식은 문헌고찰을 쫙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문헌을 통해서 이 가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식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우리는 연구 목적 있는 자리에다가 만약에 가설이 있으면 가설을 쓰든지 아니면 이론적 기틀에다가 있는 자리에다 우리는 가설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과의 그 분류에 따라 좀 양식은 다를지 몰라도 어디서 태어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치만 다른데 썼을 뿐이지 실은 내가 가만히 보면 거기 그 자리에 써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게 태어난 거예요. 문헌고찰을 통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가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과 종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은 두 변수 간에 기대되는 관계를 또 서술해야 돼요. 높든지 낮든지 관계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적절히 정의되고 그것들 측정 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해놓고 연구 도구에 다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이 지지되거나 기각되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통계분석, 자료분석 방법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가설 설정 유형에서 가설이 명확히 객관적인 용어로 서술되냐 지시적이냐 만약 아니라면 왜 비지시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설을 비지시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에 가보면 분명히 두 독립과 종속 사이에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다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관계성을 알기 위해서 내가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 가설하고 연구 필요성하고 맥락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구의 필요성에서 연구 목적에 주요 변수들을 다 그 안에 나열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억나요?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내가 이제 틀을 갖고 말할 때는 연구 목적, 자료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세트로 맞아야 된다라고 했고 틀은 그 다음에 연구 필요성에서는 내가 독립과 여러 주요 변수들 그 안에는 독립과 종속이 다 있겠죠? 주요 변수들에 대한 언급이 다 나와져 있는데 어떻게 언급이 나와져 있냐면 종속을 논문을 쓸 때, 연구 필요성을 쓸 때 다른 그 스토리맵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면 내 연구 대상자한테 이 종속이 너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중요한 종속을 뭔가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속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이런 독립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논문에서 선정한 독립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은 독립이 있겠죠. 그 독립 중에서 내가 왜
굳이 내 논문에서는 이 두 독립을 끄집어서 내가 해야 하는지, 그래놓고 독립 하나하고 종속하고 선행된 애들 국내 다 정리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점이 찾게 될 거고, 또 독립 2하고 종속하고 또 막 그 관련된 선행 연구를 다 조사해서 또 무언가 찾아내는 거. 그러면 이렇게 종속하고 이 두 개의 독립하고의 관계의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 뭐는 돼 있고 뭐는 안 돼 있고 뭐는 단독으로 돼 있고 뭐는 복합적으로 안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내 연구의 제목을 빌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막 맥을 잡으면 크게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논문들을 내가 읽다 보면 너무 멀리서부터 와요. 그냥 내 연구의 다이렉트로 가장 중요한 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말이 오기까지 걔 오기까지 막 한 장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더 논리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나 대상자에 대한 거나 연구 방법론은 종속으로 시작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 종속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요.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하는데 삶의 질이 그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나오고, 그 노인의 삶의 질이 노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쓴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의 통계 수치가 얼마나 많고 노인이 얼마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삶의 질의 앞에 내가 독립으로 삼았던 두 개의 변수가 있다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 얼마나 독립 변수가 많겠어요. 그런 독립 변수 중에 굳이 내가 이 두 개를 선택한 이유, 왜냐면 뭐 몇 개 이런 것들은 다 연구가 되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연구의 목적하고 가설하고, 아니 연구의 필요성하고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맞아지듯이 가설도 마찬가지야. 연구 가설이 만약에 방향성이 있게 내가 썼다 그러면 내 연구의 필요성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게 스토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고, 이게 지시적이지 않고 비지시적인 연구 가설을 내가 쓸 수밖에 없고 문헌고사를 그렇게 했더니 그거밖에 안 나왔으면 연구의 필요성에도 흐름은 비지시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관련성을 찾아보겠다라고 연구하는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설이든 목적이든 얘네들을 하는 내용에 대한 의미가 연구 필요성에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가설이 규모 가설이 아니라 연구가 쓸 때는 연구 가설을 쓰는 거야. 논문에다가 통계 돌릴 때만 규모 가설, 즉 연가설로 돌리는 거지. 연구에 쓸 때는 당연히 연구 가설이에요. 거기에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잘못 쓴 거예요. 관련이 있을 것이다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높을 것이다고,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시냐 비시냐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를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통계 돌릴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준비 단계는 실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문헌 고찰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설계는 조금만 맛만 볼게요. 여기 연구 설계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연구의 가장 적절한 디자인이 뭐냐,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배우고 나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조사 연구냐 실험 연구냐, 조사 연구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발표해보면 아, 내가 하는 연구가
어디에 소속된 연구구나. 그래야 여러분 볼 때 연구 설계 쓸 때 이게 무슨 연구인지, 실험 연구인지,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연구인지, 아니면 뭐 서술적 조사 연구인지, 상관관계 연구인지, 이런 연구 설계 후 두어주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따 볼게요. 연구 설계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또는 가설을 썼다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에요.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한 이제 연구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연구에 대한 일종의 안내 지도 또는 청사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중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구 설계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이란 말을 쓰는 건 좀 뭔가 사람한테 실험이란 말이 뉘앙스 안 좋잖아요. 사람한테 중재, 인터벤션을 해준다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간호, 중재, 유무에 따라서 얘가 비실험이냐 실험이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보면 어떤 특정 중재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는 실험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는 비실험으로 가는 거예요. 즉 만약에 내가 연구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은 어느 수준인가 무슨 뭘 넣어주는 게 없어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황을 그냥 관찰하는 거야. 이런 건 비실험이고, 만약에 내가 이걸 똑같은 암 환자인데 암 환자를 위한 집단 교육 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한다면 내가 지금 뭘 넣고 있냐면 집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뭔가 중계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 연구라고 하는 거.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비교하냐 비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논문이 연구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좀 더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어때요? 좀 더 해석하기가 더 좋아요. 얘랑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다 잘 해석하기 위해서 집단끼리 또는 집단 내 한두 가지 특성, 집단 내 한두 가지 특성이라는 뭐예요? 남자냐 여자냐 또는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우리 집단 서술적 연구에서도 집단 간 안에서 차이를 또 보기도 하잖아요.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즉 같은 집단 내 비교는 실험 연구로 말하면 실험하기 전, 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차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을 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크리틱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크리틱이 뭐냐면, 보통이 가장 우리가 중재 연구할 때 중재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설문지 조사 한번 해보고, 중재를 주고 준 다음에 설문지 조사, 이게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른 연구는 괜찮은데 교육은 당연히 교육 바로 시키고 여러분도 내가 이거에다 써보라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효과가 실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받고 바로 다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적어도 이번 한 학기 아니면 적어도 한 달은 지나서 뭔가 여러분이 그 교육 효과가 있기를 원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사후 한 번만 하면 반드시 크리틱 당해요. 당연히 그건 효과가 있는 거야. 너 안 해보면 모르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요때 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또 한 번 이 효과가 얼만큼 지속되는지 요런 반복 연구, 리피티드 설계를 짜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걸리려면. 이제 그거는 그냥 소소하게 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처럼 연구 결과를 보다 더 잘 해석하기 위한데 비교의 종류 많아. 예를 들면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아로마 요법하고 근육 이완 요법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날 거냐. 그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아로마하고 근육. 그러니까 비교하는 연구를 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말하기가 좋아요. 이게 또 연구에 대해서. 또는 처음 진단받은 암 환자하고 말기 암 환자하고 가족 지지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처음 진단받을 때 가족의 그 지지와 말기 때
오랜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 때는 뭐 온 가족이 난리를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기 때가 되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그거 서로 비교해서 얘기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금연학교를 다닌 사람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흡연 개비수가 줄어들 거냐. 금연학교 다니기 전에 흡연 개비수 조사하고 금연학교 보내놓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흡연 개비수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두 그룹을 비교하든 한 그룹의 전후를 비교하든 한 그룹 안에 어떤 특성을 비교하든 상관없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하고 어떤 거를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연구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으로 중요할 거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무지무지 중요해요. 모든 연구자는 희망이 뭘 희망하냐면 내 연구의 결과가 다른 거에 왜곡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처치한 것만의 효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연구 설계를 잘못 짜가지고 이거는 내 연구의 효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의 효과. 재수없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임신부에 대한 무슨 임신부들을 위한 아로마 교육, 아니 임신부에게 라마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인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유명한 여배우가 막 라마즈를 통해서 뭐 하는 게 막 홍보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산모들이 전부 다 그 유명 연예인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실상은 그 효과가 내가 의도했던 효과라기보다는 그 유명 연예인이 의도했던 효과 때문에 연예인의 영향으로 외생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건 참 걸리기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그 시절에 그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 의도를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외생변,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이 두 개 간의 관계만 알고 싶은 게 내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여러분이 내가 가장 조사 연구든 실험 연구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그 실수가 딱 그만큼에 대한 얘기만 온통 논문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 연관지어서 막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막 걔네들이 막 내 연구 속에 끼어들어와요. 그러면 내 연구가 엄청 혼선해져 버려요. 혼탁해져 버려요. 또 정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내려놓고 오로지 이 안에는 내가 연구하겠다는 독립과 내가 연구하겠다는 종속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으로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어찌할 수 없을 때만 가벼운 얘기로 문맥의 연결을 위해서 다른 얘기들은 끼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쨌든 외생변수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외생변수가 통제 안 되면 이거는 논문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써놨는데 아까 내가 그런 거 노인 모시고 있는 그때 한번 거의 딱 리젝 당한 게 가급적 리젝 안 하고 웬만하면 막 뭐 온 길게 쓰더라도 다시 그 재진술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미 설계가 이건 통계로 완전히 다시 돌려야 되는 거야. 이거 리젝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료 수집의 시기와 횟수 아까 내가 미리 말한 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한 대상자한테 한 번, 이거는 서술 연구에서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해서 끝나는데 이제 만약에 실험 연구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 사후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또는 현장의 안정성이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열로 몇 번 3개월에 한 번 뭐 간호사들한테 처음에 우리 그런 연구 있었어요. 간호정보 EMR 병원들 이렇게 도입할 때 과연 EMR이 직원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랬었을 때 처음에 조사했을 때하고 중간, 후반에 조사했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EMR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오히려 훨씬 낮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좀 낮고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다음에 뭐 편리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횟수가 자료 수집의 횟수도 내 연구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내가 말했죠. 교육의 자료 수집 횟수를 사전 사후만 해버리면 꼭 크리틱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 교육의 지속된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그 횟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연구의 대상자의 내용이 사전 사후로 끝나도 되는 애들이면 그렇게 끝나면 돼요. 보통의 설계는 그렇게 끝나요. 근데 내 주제가 이거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지속된 무언가를 봐야 되는 그 개념이라면 반드시 이게 횟수가 더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서 잘하는 주제를 갖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 주제의 의미. 내가 지금은 연구 방법론이 지금은 몸의 배기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과의 관계가 터무니없으면 방법론은 오실 뿐이에요. 입는 오실 뿐이에요. 얘는 아직 이것을 입기까지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뿐이 익숙해지면 얘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얘는 당연한 거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정말 얘하고 얘가 정말 이 관계 보는 게 맞아? 이런 내용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엑스퍼트인 곳에 가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양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 번에 영양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뭐 그래서 혈액, 심장, 체중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요 효과 있잖아요. 비만 갖고 무슨 프로그램 주고 효과가 있다를 사후 한 번 사전에 측정하고 비만 프로그램 주고 사후 딱 한 번만 하면 이 효과가 사후 딱 한 번만 갖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 뭐 비만, 뭐 이런 애들은 내용의 의미를 잘 보면 아, 내 거의 의미는 지속성에 대한 그런 의미냐? 그러면 반드시 한 번 더 가야 돼요. 미니멈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그 자료수 회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수행 장소. 이제 장소는 혹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면 일정한 장소, 일정한 환경이 똑같이 그 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통제된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라 넣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아까 중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실험, 중재가 없으면 비실험 연구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중재를 주면 실험 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실험 연구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서베이 하는 건데 비실험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 서베이 하는 의미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에 대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면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모든 대상자를 다 보면 진실이에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뽑은 사람을 갖고 연구를 해보고 전체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 서술하냐 설명하느냐 이게 연구가 달라요. 보통 서술은 지역사회 쪽에서 실태조사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나머지 영역들은 다 우리가 설명까지는 많이 해요. 예측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시점이 후양적이냐 전향적이냐. 후양은 이미 끝난 걸 갖고 내가 현재 시점에서 이미 끝난 애를 끌어다가 하는 거. 보통 우리 역학조사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후양적이고 전향적인 것은 내가 현재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을 미래에 연결돼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얘가 나오겠지만 풍진에 걸린 산모에게서 정말 기형아가 태어나는지 풍진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정상 산모 두 개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형아가 나오는지 정상아가 나오는지 이런 것은 전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후양적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현재 시점으로 연구하고 싶은데 이미 끝난 거 끌어오는 거는 후양적인 거고 현재 연구하고 하는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미래에 가서 보는 것은 전향적이에요. 구분하시면 되고 이건 시점에 따라 이건 목적에 따라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 횡단과 종단이 있어요. 횡단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한꺼번에 촥 뿌려가지고 서도 딱 이게 횡단. 그리고 종단은 1학년 때 여러분 만약에 1학년 때 대학생 연구한다 1학년 때 한 거고 2학년 때 한 거고 3학년 같은 주제라고 4학년 때 한 거고 그러니까 종단 연구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는 연구들은 당연히 일시적으로 뿌리는 횡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연구 기간에 따라서 이 조사 연구를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표본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약 펀드를 받아서 하면 대단위 정도 조금 더 이제 층을 나누어서 좀 더 객관식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게 전수조사. 이렇게 이제 대상자의 표본의 그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다 서베이예요. 당연히 다 조사 연구인데 목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구분해주고요. 그래서 서술조사는 말 그대로 현상을 그냥 관찰하고 서술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관계까지 안 봐요. 그냥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이 있고 그 중에 뭐 무슨 질환이 몇 명이 있고 실태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설명은 이 설명 연구라고 하는 건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한 거예요. 아까 나온 걸로 뭐 비교를 한다거나 상관관계를 본다거나 누구를 예측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설명 연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 지역에서 주로 하는 실태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성을 보고 그 이상 보는 애들은 전부 다 설명 연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조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만약 비교조사는 내가 독거노인하고 가족하고 동거하는 노인 두 분을 갖고 뭔가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두 분 간의 삶의 질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뽑아야 돼요? 하나는 독거하는 노인에서 우리나라 전체 독거하는 노인 중에 있다면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야 되는 거고, 하나는 가족하고 사는 노인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 연구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아까 관계를 보는 연구다. 그럼 관계,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하는 연구라고 보면 관계 연구라고 하는 건 어떤 거 관계냐면, 만약에 연구가 심혈관 수술을 한 환자가 있는데 이 심혈관 수술을 한 환자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질하고 환자의 건강 행위가 수술에서의 회복 정도하고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딱 우리 스탬플 나왔네. 이거 뭐만 있어요? 줄만 있어요. 화살표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선행 연구들에서 이거가 관계를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의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이유는 선행에서 어떤 땐 높고 어떤 땐 관계가 이거가 요거의 회복 정도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본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관계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근데 아까 이제 연구의 시점에 따라서 맨 처음에 나온 거, 조사 연구에서 연구의 시점에서 후향적이냐 전향적, 후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상을 과거의 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현재 일어나는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인데 이 결과를 일으킨 선행 요인이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점심 먹어도 배탈 났어요. 그럼 그 배탈 났었을 때 역학조사한다는 말 많이 하죠. 얘네들이 이전에 먹었던 거 뭐에 문제가 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역학조사. 그래서 만약에 흡연이 폐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흡연을 지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폐암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예전 자료 중에 폐암이었던 사람하고 정상인군 두 분의 자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내서 이들의 과거 흡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흡연을 더 많이 했다라든지 정상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 했다라든지 뭔가 그런 관계를 보고 흡연이 폐암에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향적인 연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내가 현재 관심이 이거지만 끝난 애를 가지고 내가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독립변수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상자를 무작위로 뽑은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자료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구가 한 편 갖고는 내가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할까 반복 연구 많이 해야 돼.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후향적 연구예요. 여러분 그 패널 자료 갖고 하는 것들 있죠. 그 패널 자료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워낙 IRB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패널 자료 중에서 이렇게 작은 자료 말고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대단히 국가에서 쓰는 자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위에서 뽑은 표본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또 IRB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반절의 일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연구 중에 반절이 표본을 가져오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반절이 딱 이미 끝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이 통계에 익숙해지면 이제 쉽게 좀 다른 그 작업보다는 쉽게 할 수 있죠.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에다 낼 때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하는 연구는 편입 표출밖에 못 하잖아요. 굉장히 제약적인 거야. 그리고 먼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요 조금 그것도 편의로 한 그 사람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전 단위 패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층층으로 이 확률 표본을 해가지고 구한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사증후군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궁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잘 이렇게 돌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후양이고,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과관계예요. 내가 현재 관심을 둔 거가 앞으로 나올 결과를 내가 추적을 해가는 거야.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인부의 풍진 발생이 아기의 기형과 관계될 거라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려면 내가 현재 풍진을 앓고 있는 인부랑 그 정상인 인부를 가지고 분만 후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진을 앓은 인부가 낳은 아기하고 정상 인부가 낳은 아기가 정말 기형아가 어디 쪽에서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긴 해요. 근데 후양적 연구보다 경비가 훨씬 더 늘겠죠. 후양은 이미 끝난 자료를 내가 자료만 가져오는 거고, 얘는 앞으로 일어나는 애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비가 더 들고, 만약에 또 이런 사례가 적으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좋은 논문 쓰게 무한히 몇 년, 5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내가 대상자를 과연 구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서 이런 대상자가 우리 그 파트에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수의 표본이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긴 조사 시간이 소요한다는 거는 이 전향의 또 단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양보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강해요. 그러나 얘 또한 독립변수를 조작하거나 이 독립변수 조작하고 이런 건 실험 연구 안 한다면 힘들어요. 조사 연구에서 언제나 제한점이에요. 어쨌든 이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실험 연구에 비해서 하지만 얘보다는 강한 거예요. 근데 전향적 연구는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 추적해서 찾아가기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간호계에서 전향적 연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본 적 없어요. 저도 전향적 연구는 자신이 없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경비와 이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효율 이런 거 좀 관리니까 비용 대비 효율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최소의 효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그래요. 어쨌든 이런 연구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기간에 따라서 아까 말한 횡단은 우리가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장점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쉽고 경제적이에요. 단점은 시간에 따른 변화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횡단으로 바꾸니까. 그 다음에 종단은 같은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또 패널이 이래서 좋아요. 그 지정해서 그 대상자를 잘 추적하면, 한 대상자를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하여간 그 패널이 연도별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하거든요. 그것도 잘하면 나이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얼 또 자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해가지고 2000년대 그러니까 패널 자료 있는 자료 한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단적 연구도 패널 자료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그런 거, 장점은 시간에 따른 변화, 현상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주죠. 그러면 단점은 시간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대상자 형태에 따라서 전수조사,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 나라가 아니면 어렵죠. 이거 이렇게 나온 자료는 거의 진실에 가까운 거죠. 전체를 다 하니까. 대단위 조사는 이제 대규모, 표본은 표본이지만 이건 대규모니까 표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진실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 같은 거는 우리가 대단위 조사 많이 하죠. 표본 조사 우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주사위 딱 던져서 몇 개 도 건지고 몇 개 도에서 또 주사위 던져서 몇 개씩 건지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아까 말하는 거 편의 추출.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 무슨 병원에 편의 추출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본조사의 가장 중요한 말은 대표하는 표본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대표하는 표본을 뽑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연구가 너무나 어떤 지역이 편협한 연구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